8대 0을 맞췄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별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으나 다행스럽게 보충 의견만 나왔습니다. 그것도 구분을 해줘야죠. 사람들이 지금 항상 이 눈높이를 항상 구독자와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아주 낮춰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요즘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오늘 낮에 다른 방송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한 두 마디도 하기 전에 벌써 뭐 딴소리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네, 아주 눈높이를 낮춰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근데 저희는 되게 높은 분들이잖아요. 소수 의견, 별개 의견, 보충 의견 다 이게 뭐냐? 네. 네. 다수 의견이 있으면 소수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라는 건 뭐 다수 의견이 탄핵 인용이면 기각이나 각하를 입장낸 거는 소수 의견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는 다수 의견에 뭐 인용이 다수 의견인데 탄핵인데 인용이 다수 의견인데 아니야 난 기각이야. 아니야 난 각하야. 난 각하야. 이렇게 완전히 결론이 난 다른 의견이 있어. 네. 라고 할 때 그것을 소수 의견이라고 한다. 그것을 소수 의견이라고 한다. 네. 그다음 이제 별개 의견은 뭐냐? 별개 네. 의견은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결론은 같다. 인용이면 인용, 기각이면 기각. 의견은 같다. 결론은 같다. 그러나 볼 배합이 다르다. 같은 삼진이지만 나는 여기서 바깥쪽으로 하나 좀 걸치겠다. 예를 들어 이 논리 구성에 있어서 조금 요런 부분은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나는 파면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이제 별개 의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보충 의견이라는 건 이제 전체 의견에서 이견은 아닌데 내가 한 마디 더 하겠다. 내가 각주로 한 마디 더 하겠다. 할 말 있어요. 할 말 정도. 있어요.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보충 의견.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세월호 관련해서 국가 통수권자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을 안타깝게 여긴다고 했던 김희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고, 지금 국가인권위원장 하면서 좀 엉망으로 하고 있는 안창호 재판관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안타깝다,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보충 의견을 남긴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아름다운 판은 이렇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윤석열 파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용 그리고 보충 의견 몇 개 있는 거가 사실 제일 아름다운 구성이었는데, 하도 이제 난리가 나니까 제가 이제 별개 의견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거듭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제가 틀렸고, 이것도 사과해야 되나요? 아이 뭘 자꾸 뭐 틀리면 어쩌고 맞추면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그래서 별개 의견 없는 8대 0으로 깔끔하게, 그러나 보충 의견이 한 3가지 정도 있었다라는 정도로 결론이 났습니다. 진짜 저는 그 SBS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있었는데 극티인 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이제 민주주의의 평범한 언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문영배 권한대행이 읽는데도 약간 울컥울컥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약간 T가 결핍되기 시작했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세 가지의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 첫째, 첫째. 정영식 재판관 왜 보충 의견 썼지? 두 번째, 왜 보충 의견이 같은 쟁점에서 완전히 반대인 2개가 나왔지? 이게 이제 하나가 김영두, 이미선 전문 증거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김복형, 조한창. 전문 증거 법칙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거 완전 반대인데 왜 2개 보충 의견이 한꺼번에 나왔지? 요거. 세 번째, 마지막에 문영배 재판관 왜 웃지? 요 3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쵸.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보충 의견과 관련해서. 이게 또 마지막에 웃은 건 안 짚어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이제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그러니까 항상 우수 변호사는 항상 뭐가 나오면은 우리는 그냥 선고한 거 그거 내용 하나만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식 이렇게 판결문을 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본다. 114페이지입니다.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고. 문영배
재판관 읽으면서 네. 중간에 이제 그 약간 정치 평론 거의 뒤에 가면은 약간 정치 평론 같은 대목이 있잖아요. 네. 예. 뭐 그만 싸워. 예. 야당도 잘한 거 없어.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자기도 읽기 싫었는지 좀 꼬이더라고요. 발음도 꼬이고. 아니 그거 할 때는 야당 쪽 그러니까 소추 대리인단 쪽을 보면서 얘기를 했고 정청래 네. 의원을 보면서 얘기했고 그리고 너희 좀 잘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윤곽근 변호사 쪽을 또 보면서 그러니까 계속 처음엔 가운데를 보다가 그 얘기할 때 중간에 소추 대리인단 보다가 이렇게 대통령 피청구인 쪽 좀 보다가 이렇게 그랬습니다. 발음이 꼬이더라고요. 계속 있는 것도 힘들죠. 그 마지막에 왜 카메라 보면서 상큼하게 웃었는지. 예. 이제 끝나간다. 나는 이제 난 이제 봄이 왔다. 물론 다음 주에 선고가 또 있지만 그것만 끝나면 이제 롯데 경기 보러 간다. 이제 서울 생활 청산하고 나 부산 내려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영배 대행이 옛날에 이제 네. 그 썼던 트윗 같은 거 보면 롯데자이언츠 선수는 부산에서는 연예인 아니냐. 그리고 팬들이 응원석을 또 꽉 채워주지 않느냐. 그러면 인간적으로 우승은 선수가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우승하라는 얘기잖아. 네, 그냥 그렇게 썼다 옛날에 문영배 재판관이. 그쵸. 네. 92년에 우승을 보고 못 봤으니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네. 요즘 그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제 한화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글들도 있던데. 전 국민이 이제 전 국민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하나 되다가 네. 다시 야구로 4분오열 하고 있다. 누구는 롯데 편, 누구는 하나 편. 전 야구 안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무관심 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롯데하고 시구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시구를 했죠. 그날 경기에서 홈팀인 삼성이 8대0으로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잘 쓴 글이다. 근데 이걸 뭐 조금 특이한 거는 제가 그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국회에 경찰을 투입하여라고 안 쓰고 네. 경력을 투입하여. 네. 그래서 한문으로 이제 경찰 경자와 힘력자, 그러니까 병력이 아니라 경력을 투입하여. 그래서 경력이란 표현을 계속 써요. 근데 이게 어색한지 결정문에 경력이라고 쓸 때마다 가로치고 한문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근데 경력은 공문서에 좀 쓰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또 공직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역시 사회복무요원 출신이라. 아니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민원의 최전선. 경력은 좀 쓰긴 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경력이라는 걸 계속 썼다라고 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쟁점에서 피청구인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거 딱 봐도 그런 억지를 쓰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헌법재판관이 아니어도 안 믿죠. 네. 그렇습니다. 경고성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 따위는 있을 수 없다. 왜? 계엄을 하자마자 효과가 발휘해서 계엄 사령부가 구성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너 혼자 생각하는 거다. 네, 선포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하면은 선포 즉시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이 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된 거고. 쭉 보니까 재밌는 건 이거구나. 국무회의를 뭐 한다고 연락해서 온 건 아닌데 어쨌든 연락을 취했고 유인촌, 김완섭은 환경부 장관입니다. 김문수, 그다음 국가본부 강정혜 4명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게 적시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거든. 김문수를 안 불렀다 이건 알았는데 유인촌, 김문수, 김완섭, 강정혜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네. 편 들어줄 것 같지 않거나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안 부른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유인촌, 김문수가 부담스러운 거야. 그쵸.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건가? 전 신기했습니다. 유인촌은 편 들어줄 것 같지 않고 김문수는 약간 제가 볼 때는 내피셜은 부담스러워. 문수형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자기 위니까
그 나이가 70대시니까. 네. 근데 좀 긴가민가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이 양반이 네. 분명히 지금 극우화된 건 맞는데 왕년에 사회주의자 출신이라 저 도루코노조 이런 거 했는데 이게 지금이야 뭐 이래도 계엄령이라고 하면은 이게 또 버튼 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불렀을 수도 있겠다. 네, 그게 좀 재밌었고요. 19페이지에 보면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요건 약간 야당에 대한 견제입니다. 근데 곧 뒷논리가 있을 건데 네. 그런 데가 있을 건데 그런데 네. 이제 것이 있어야죠. 30건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2건을 이 당시 계엄 선포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뒤에 지금 30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성재, 조치호 뭐 쭉쭉쭉 한덕수 뭐 있는 거니까 그거 빼고 요 시점까지는 22건을 발의한 건 맞는데 6건은 철회됐고 3건은 폐기됐어. 그러니까 일단 9건은 날라갔어. 그 다음에 5건이 이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는데 3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각 결정이 선고됐어. 그러니까 탄핵이 다소 좀 많긴 한데 이게 지금 국가의 존립이나 뭐 헌법 질서를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은 대단히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줄 탄핵이 했다고 해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는 이제 썼습니다. 계엄의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엄의 이유는 안 된다. 저렇든지 간에. 계엄의 이유는 안 된다. 근데 뭐 조금 거시기하다 이런 거를 한 거고 뭐 나머지도 아주 세세하게 썼습니다. 뭐 야 무슨 뭐 대왕고래 예산이 어쩌고 뭐 무슨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야 2025년 예산은 계엄 발의 당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어. 근데 무슨 영향을 줬다는 거니? 라고 있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 예산의 감액은 너희가 여야가 지금 상임위에서 합의한 게 이만큼 있잖아. 막 다 써놔요. 그리고 뭐 국방 예산 관련해서도 미국에 무슨 뭐가 지연돼 가지고 감액을 한 거지 이게 무슨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사실 다 일일이 압니까? 그냥 윤석열이 뭐 이런 게 뭐 얘기하면 뭐 그냥 뭐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언론이 다 팩트 체크도 했어요. 딱 그때 주장했을 때. 네. 네.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네. 그래서 뭐 SM6 사업이 어쩌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죠? 저거 있어요. 그 밖에 민주당의 활동에 대해서 너희가 좀 불만인가라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민주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는 없어. 차라리 정당 해산을 신청하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무슨 이유를 들어도 네가 얘기한 것은 이유가 안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도 너희가 주장하는 모양인데 야 선관위 열심히 했더라.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렇게 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썼다고 하는데 야 너희가 그러지 말고 피청구인이 그럼 먼저 대국민 담화를 한다든가 뭐 탄핵제도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헌법 개정안 발의라도 한다든가 국민 투표를 붙인다든가 이런 걸 했어야지 무슨 계엄이냐. 요렇게 이제 헌법에 정해진 질서대로 움직였어야 된다라고 이제 한 32페이지쯤에 적혀 있습니다. 네. 뭐가 있나요? 먹을 걸 얼른 먹으라고 하는데 좀 사람들이 할까요? 무슨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말라. 아니 그 판결문에 관심이 없고 이제 먹을 거에만 관심이 지금 주의력이 분산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먹을 거에만 지금 관심이 먹죠 있어요. 뭐 우리도 좀. 저녁을 안 먹었는데. 하여튼 명문입니다. 명문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 안 지켰다. 그래서 되게 구체적이에요. 피청구인 윤석열은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문 10부를 대접견실에서 배포하였으므로 의안상정 및 위사항들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용호, 조태열, 조규용, 오영주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최상목은 검찰에서 그러한 문서를 보지 못하였고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한덕수 역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계엄사령관 누군지 몰랐고 그에 관한 신입 시민은 없었다고 증언한 점. 이상민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대접견실이 아닌 집무실 내 책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경찰에서 당시 계엄사령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박성재는 국회에서 자기 자리 앞에 놓인 비상계엄 선포문 한 장을 보았으나 모든 참석자 앞에 놓인 것은 아니었고 그 내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죠.는 대통령실에 그 당시에 있었으나 집무실이나 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대로 심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심의를 해야 되잖아. 심의를 국무회의에서 10부를 배포했다는 말부터 거짓말이라는 거야. 심의를 한 문제가 아니라 네. 종이라도 깔아놨냐는 거야. 안 깔아놨다는 거야. 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아니 패를 준 다음에 고도리를 쳐야지. 패도 안 주고서는 고도리를 쳤다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부서 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부서를 안 했는데 이제 피청구인 얘기는 뭐냐? 야 극도로 보안이 요구되는데 네. 그건 사후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헌법상에 반드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제 넘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우기고. 그 다음에 국회 통과 안 한 거 당연히 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그 법률가들 그러니까 대리인단 사이에서 논의됐을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그 핵심적인 가치 헌법이 정하고 있는 한계 중 하나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 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에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하여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안 된다. 이게 좀 소화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야 뭐냐면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네가 위반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으므로 예, 그 부분이 또 한번 중요한 대목이에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우리 역사가 좀 거시기 해서 국가 긴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했는데 이게 계엄을 얘기하는 거죠. 또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넌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과 관련해서도 다 네가 이제 거짓말한 거다. 라고 예를 들면 피청구인은 곽종근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상황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리고 곽종근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육군 특전사 예하 부대들과의 화상회의가 끝나고도 곽종근의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었고 곽종근이 피청구인 지시를 받고 김현태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이 그대로 전파됐다고 했던 점. 그리고 곽정훈, 김현태가 뭐 여기 국회 출동 시에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는 거를 여기 와서 증언한 거 뭐 이런 걸 다 봤을 때 청구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렇게 씁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거짓말만 하니까. 그리고 수방사 관련해 가지고 국회들을 이제 수방사 국회 군인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은 이진우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이야기하면 국회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진우가 피청구인과 통화할 때 옆에 있던 전속 부관 내용을 들었고 그리고 이진우가 김용현으로부터 구체적 임무 없이 국회로 가라는 지시만 받아서 수방사 본래 임무인 핵심 시설의 외곽을 경계하고자 하였다고 하는 바 피청구인의 위 지시가 없었다면 이진우가 갑자기 조성현에게 건물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동원한 국회 출입 통제 같은 경우도 김용현이 피청구인 보는 아웃에서 조지호 김봉식에게 A4 용지를 주는데 이게 이제 계엄 선포 전이에요. 거기 보면 군인들의 출동 시각과 출동 장소를 의미하는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등과 같은 기재가 있다. 이게 다 뭐냐? 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 위치 확인 같은 경우도 김용현, 여인영, 조지호, 홍장원으로 이어지는 요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이거는 맞다라고 한 거고, 다만 그 정치인 이제 한동훈 뭐 이재명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고랑 이제 그 소추 대리인단이 그렇게 정리해서 그런데 권순일 김명수 원장과는 이제 두 개를 구분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김명수 저기 권순일 대법관 체포 관련돼서 동태 파악하라고 한 거는 헌법상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거다라고 해서 또 별도로 이제 그 부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건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한 거다.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막 대충 지금 주마 간산으로 대충 제가 짚고 있는데 아직 52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짜리인데. 오. 힘들다.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반박을 하려니. 그러니까요. 가급적 뭐랄까 중복되는 건 좀 빼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거로 보인다라고 이제 본 거고요. 포고령 같은 경우도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를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윤석열이. 네. 요건 믿어줬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야간에는 다닐 수 있게 해줬다. 근데 호소형 포고령이면 그건 왜 삭제하니? 그러니까 역시 네 말이 또 안 돼라고 짚습니다. 네. 야, 꼼꼼하게도 했다. 네, 꼼꼼하게 다 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못 움직이게 했잖아. 그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침해했다라고 그것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 활동 금지한 것도 헌법에 반한다.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를 계속 쓰는 거야.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복해야. 그리고 이제 의료 현장 그 처단한다. 그것도 이제 직업의 자유 침해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동조합 활동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단체 행동권 제한 역시 헌법 위반이다, 침해한 거다. 그런 것들 다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헌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가지고 온갖 핑계를 대고 진짜 제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는 죄송스럽지만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할 만한 수준의 논리로 우겨가지고 정당화하려고 한 그런 얘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했으면 상대도 안 해줘요. 그 재판관이든 누구든. 근데 현직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하니까 다 저 판결문으로 상대를 해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불행한 일이 또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포고령에서 막 다 잡아들이라고 한 내용이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이다라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데, 요거는 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3.15 부정선거 때부터 이게 중요해가지고 선거관리사무는 별도로 독립시켰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사무가 아니다. 근데 이제 피청구의 주장은 뭐냐면 계엄을 하면 계엄군이 다 이거를 계엄사령부에서 다 이제 지휘하는 거니까 간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새로운 법리인데 뭐냐면, 이 계엄을 할 때 그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기능 수행을 전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계엄 목적의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기관의 담당 사무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적 구체적 조치 하나를 할 수 있다는 책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전부 다 무슨 점령군처럼
들어가지 말란 말이야.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그동안 이걸 이렇게까지 판단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한 거고, 법조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쁜 놈이다. 이제 파면을 할 만한 거냐? 여태까지는 헌법을 중대했는데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영향이 엄중하다. 특히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이거 완전 부인한 거다. 그리고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한 거다. 그래서 넌 문제다. 라는 것을 계속 적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이렇게 파면이 정당하다는 걸 쭉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전체 결론에서 또 이렇게 좋은 말을 계속 써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걸 못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도덕 교과서 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걸 질려서 못하는데 아주 차분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9페이지에는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이라고 해서 이제 이 챕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승만 나쁜 놈, 박정희 나쁜 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짜 뭐 다 쓰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12.12 군사 반란까지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역사들을 쭉 이제 서술을 하고, 그래서 그 87년 개헌에서 비상조치 권한도 폐지한 거 아니냐, 요런 역사 부분을 구구절절 쓴 부분이 사실 좀 더 이렇게 힘을 준 어떤 거가다. 그래서 국가 긴급권은 정말 예외적으로 중대한 상황에서만 써야 되는데 이건 지금 안 한 거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다. 피청구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의 파면함으로써 없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83페이지부터 결론인데, 결론 11번 목차 결론의 가가 딱 그렇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제목을 시작합니다.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이제 좋은 얘기들을 이제 반복을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정 정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 체계다. 피청구인이 현재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 판단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대통령 측에서 파면한다. 이렇게 끝맺힘을 하고 있습니다.